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석유 역사 6번째 시간으로 이탈리아의 돈키호테 엔리코 마테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테이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비공산 계열 레지스탕스 조직의 지도자였습니다. 1945년 기독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이탈리아 종합석유회사의 북이탈리아 지역 책임자에 임명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마테이는 석유와 가스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1949년 코르테 마조르에 있는 크레모나 남쪽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규모 매장지를 발견합니다. 이 공로로 마테이는 AGIP의 총괄회장이 됩니다. 세계 석유업계를 지배하던 7대 영미 회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세븐시스터즈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도 마테이입니다. 1953년 2월 독자적인 국가 에너지 회사인 탄화수소공사를 설립해서 초대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홍유관 자회사 SNAM과 AGIP를 끌어들여 유조선과 이탈리아 전역의 주유소망을 발전시킵니다. 1958년 탄화수소공사의 이탈리아 천연가스 판매만으로 얻은 총 수익은 연간 7,500만 달러에 달했고요. 전후 15년 동안 이탈리아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테이처럼 많은 것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테이는 국외로도 사업을 확장합니다. 1955년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와 협상에서 시나이 반도의 석유 개발권을 확보하고요. 1961년 연간 원유 250만 톤을 확보합니다. 또한 1957년 이란 국왕과 협상해서 합작해서 이란 이탈리아 석유회사를 설립하고 23,000제곱킬로미터를 시추하고 개발할 수 있는 25년간의 독점권을 확보합니다. 전체 수익 중 이란 국영 석유회사는 75%, 탄화수소공사는 25%를 갖는 것으로 협정을 맺습니다. 이 75대 25 협정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것이었고 반분의 원칙이 깨지면서 산유국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영 석유회사로선 봐줄 만한 것이었는데 1958년 마테이는 미영이 보기에 선을 넘게 됩니다. 바로 소련과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1958년 11월 마테이는 5년간 매년 240만 톤의 소련 석유를 인도받는 대가로 탄화수소공사와 소련의 협정에 조인합니다. 이탈리아가 소련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유 가격은 배럴당 1달러였습니다. 쿠웨이트산 원유는 총 2.08달러, 미국산 원유는 배럴당 2.75달러인 것에 비하면 매우 싼 가격이었죠. 그럼 이탈리아는 소련의 석유 대금으로 무엇을 지불했을까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 즉 대국영 송유관으로 지불하기로 합니다. 소련은 석유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로 보낼 수 있는 송유관을 건설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되면 매년 원유 1,500만 톤을 동유럽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영 메이저 석유회사들로서는 어떨까요? 장차 유럽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지 않을까요? 탄화수소공사는 타란토에 연간 200만 톤의 대국영 송유관 생산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했고 1962년 9월부터 소련에 공급할 파이프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1962년 10월 27일 마테이를 태우고 가던 전용 비행기가 시칠리아를 이륙하여 밀라노로 가던 중 폭발하고 3명의 탑승자가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예긴 씨는 그 죽음을 사고로 봅니다만 앵달 씨는 기획으로 봅니다. 앵달 씨가 그렇게 보는 근거입니다. 로마 주재 CIA 책임자였던 토마스 카라 메신스는 그 직후 아무런 해명도 없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후에 그는 살바도르 아엔데 정권에 대한 칠레의 군사 쿠데타에도 관여합니다. 미 정부는 마테이의 죽음에 대한 카라 메신스의 1962년 10월 28일자 상세한 보고서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고만 밝힙니다. 무려 당시 CIA 국장 존 메코는 소칼의 주식을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테이의 죽음은 사고일까요? 계획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마테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엔리코 마테이를 디터딘과 크리웨이르의 사이 어디쯤에 위치시킬 것인가, 즉 그가 매우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불운한 사람이었는지는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마테이가 가장 긴 그림자를 던졌던 이탈리아와 석유업계에서 갑작스럽게 퇴장함으로써 이 두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인물로 마테이에 견줄 만한 일을 찾기는 힘들다고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마테이를 전후 이탈리아 경제 기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석유 전쟁에 본격 들어가기 앞서 남은 이야기들을 할까 합니다. 마테이가 이란과 석유 이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반복 원칙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57%씩 가져갑니다. 이제 리비아입니다.
1959년 4월 젤텐이라는 지역에서 뉴저지가 대형 유전을 발견합니다. 1961년까지 10개의 유전이 발견되고 리비아는 석유 수출을 시작합니다. 1965년 리비아는 세계 6위의 석유 수출국이 되었고 전체 석유 수출의 10%를 담당합니다. 1960년대 말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했고 1969년 실제 생산량이 사우디를 넘기도 합니다. 이제 아먼드 해머가 등장합니다. 해머는 1898년 뉴욕 출생 유태인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회장입니다. 원래 다른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1956년 은퇴하러 LA에 갔다가 재미삼아 옥시덴탈이라는 이름의 석유회사를 사들이는데 옥시덴탈이 1961년 캘리포니아에서 큰 유전을 발견하면서 덩치가 매우 커졌고 1966년 회사 매출은 거의 7억 달러가 됩니다. 해머는 1965년 리비아 2차 해체에서 석유권을 따냈고 이후 1966년 이드리스 유전을 발견합니다. 이후 이를 8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옥시덴탈은 세계 6대 석유 생산회사가 됩니다. 참고로 해머와 골뱅키안의 공통점은 석유, 예술품 수집, 그리고 소련입니다. 그런데 1969년 8월 31일 쿠데타가 발생하고 무아말 알 카다피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시 가격을 요구합니다. 공시 가격이란 실제로 석유회사가 석유를 파는 가격과 상관없이 산유국에게 바치는 금액이고요. 이 공시 가격과 실질 가격의 차이는 매우 중요해서 오펙이 만들어지는 주요 계기가 됩니다. 이 협상을 위해 해머는 직접 리비아까지 가야 했고요. 최종 1970년 9월 공시 가격의 30% 인상과 리비아가 챙기는 이윤 증액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이젠 산유국 정부가 석유회사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고 예기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산유국들이 우위를 점하는 과정입니다. 이란은 1951년 국유화를 통해 석유 시설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석유 산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1954년에 조직된 컨소시엄이었고요. 이란은 최초의 국영 석유회사인 NIOC를 설립하고 이던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들은 NIOC의 계약자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컨소시엄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 컨소시엄 회사들로부터 55%의 이윤을 차지합니다. 산유국들은 테헤란 회담과 트리폴리 회담을 통해 자국의 이권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라크는 1972년 IPC의 이권을 국유화합니다. 쿠웨이트는 196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고 쿠웨이트 석유공사의 지분을 1975년 12월 100% 확보합니다. 즉 국유화한 거죠. BP와 걸프는 보상으로 5천만 달러만을 받습니다. 베네수엘라도 1976년 1월 1일 국유화를 발표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년 6월 아람코 지분의 60%를 확보했다가 1976년 봄 최종 아람코 지분 100% 확보에 성공합니다. 협정 성립 14년 후인 1990년에 협정서에 서명합니다. 14년 동안 약 330억 배럴이 생산, 판매되고 7천억 달러 이상이 거래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어정쩡한 상태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이면서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가 됩니다. 이제 석유회사들은 이권 소유자가 아니라 석유를 생산 출하하는 과정 중 일부의 권리를 받는 단순한 계약자가 되었고요. 1970년대 중반 이러한 생산 분배 계약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산유국들이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석유 물량도 증가합니다. 세계 석유 보유량의 80% 이상을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가 통제하게 되면서 세계 상위 20개의 석유회사 중 16개가 국가 소유가 됩니다.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이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72년 69억 달러, 1973년 117억 달러, 74년 164억 달러, 75년 115억 달러, 78년 150억 달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산유국들이 아무리 우위를 점여도 석유회사들은 건재합니다. 이제는 대형 석유회사들의 인수합병입니다. 걸프오일은 1985년 3월 5일 걸프 이사회에서 쉐브론의 전액 현금 제의를 수락하면서 132억 달러의 쉐브론에 전격 합병됩니다. BP와 아모코가 합병되어 BP 아모코가 탄생했다가 다시 아르코와 합병하여 더 큰 BP가 출현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은 합쳐져 엑슨모빌이 되고요. 쉐브론과 텍사코는 합쳐져 쉐브론이 됩니다. 로열 더치 쉘만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위해 잠깐 오펙 이야기 좀 할게요. 오펙 상설의 두 주역은 사우디의 압둘라 타리키 석유 장관과 베네수엘라의 후안 파블로 페레스 알폰소 석유 장관입니다. 원래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회사가 산유국에 내는 공시 가격이 낮아서 불만이 있었는데 1960년 8월 9일 뉴저지가 산유국의 통보도 없이 중동산 원유의 공시 가격을 배럴당 14센트까지 약 7% 인하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산유국들은 이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 발표 몇 시간 후 타리키는 즉시 알폰소에게 연락을 취하고
둘의 주도로 1960년 9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의 대표들이 바그다드에 모입니다. 카타르는 옵소보로 참석했고요. 드디어 9월 14일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설립됩니다.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그리고 초대 사무총장은 이란의 파드 로하니였습니다. 그러나 석유 회사들이나 서방 정부들은 오펙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원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이가 매우 안 좋았고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타리키가 석유 장관에서 해임되고 1963년 페레스도 사임하면서 오펙은 더욱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제대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1차 석유 파동 때였습니다. 이걸로 석유의 역사 중 마테이와 기타의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에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